고품격 용기 있는 방송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식 팟캐스트 서당캐 30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목이 메이죠? 죄송합니다. 저는 서당캐 진행자 김영호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초대 손님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로 3주 연속 상한가를 치고 계신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이은영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오늘은 목소리 좀 차분해지신 것 같아요. 네. 네. 왜 이렇게 차분해지죠? 오늘 저희 딸들이 수능 시험을 봐가지고, 네, 조금 차분하게 가겠습니다. 네. 어떻게 딸들이라 그러면? 쌍둥이여가지고요. 그러니까요. 저 예리하죠? 예리하시네요. 예, 생각보다 예리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따님이한테 통화하셨어요? 아직 못했어요. 근데 오늘 국어가 좀 어려웠다 그래서, 어쨌든 수험생 여러분과 그 가족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정말 고생하셨고, 네. 또, 우리 그, 지진 때문에 네네네. 일주일 연기되면서 많은 혼란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차분하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네. 잘 대처해 주신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매주 뵈니까 더욱 반가운데, 네. 이제 고정으로 가는 거죠? 네. 고정에 도전하고 싶다고 하면 또 견제가 들어오니까 네. 일단은 방고정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볼 땐 제작진의 누군가가 굉장히 세게 밀고 있던데.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아니, 저랑 이렇게 호흡을 맞춰보니까 어떠세요? 잘 맞는 것 같아요. 듣보잡 김용화 괜찮죠? 네. 생각보다 괜찮은 남자. 아니,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잘해요? 네. 근데 이 평가는 잘한다는 평가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 주 서당캐 일부 함께 하실 스페셜 게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20대 총선에서 부산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돌풍의 주인공으로 나타나신 분이죠. 젊고 유능하며 얼굴까지 핸섬하신 분. 부산 연제구의 김혜영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믿는다 혜영아, 부산 연제구 국회의원 김혜영입니다. 아니, 말하면서 얼굴이 빨개져. 그러시네요. 네? 왜 이렇게 수줍음이 많아요? 진짜. 네. 근데 김혜영 의원님은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로 많이 알려져 있으시죠. 그럼요. 네. 우리 김혜영 의원님 팟캐스트 많이 나와오셨어요? 제가 지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처음 출연이 네. 표창원 의원님하고 박주민 의원님 신사워거지. 하시던 신사워거지. 거의 망했어요. 아직 하나요? 망했어요. 나도 나갔는데 그냥 관객들만 몰아놓고 막 방송을 하는데 나오는 사람이 매달 나오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뭐 거기 돈봉투 좀 주는 것 같아. 농담입니다. 거기에 제가 첫 출연했었고요. 그럼요. 이번에 이제 생애 두 번째 팟캐스트. 생애 두 번째 네. 팟캐스트요? 서당캐는 좀 뭔가 좀 잘 이렇게 제 출연 후에 잘 돼야 될 종이 텐데. 다르죠, 신사오거지와. 망한 방송과는 우리가 또 비교하지 않는데, 신사오거지 저도 한번 출연했는데요. 신사오거지는 이제 관객들과 직접 호흡하니까 또 방송의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었어요. 근데 왜 그 방송 중단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던데. 자, 우리 김혜영 의원님 혹시 20대 국회 최연소 국회의원 아니세요? 예, 제가 지역구 선출 의원 중에서는 최연소입니다. 77년생. 그러시구나. 만 40세. 저랑 10살 차이. 너무 부러워요. 하지만 내가 말을 못 놓는 사이. 네. 존경해요. 제가 선배님으로 깔끔하게 모시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너무 선하고 정말 아주 멋지게 생기셨잖아요. 근데 상임위 활동하시는 건데 국회 방송으로 봤는데 완전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 모습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내가 그때 그랬잖아요. 정말 노무현 대통령 초선의 모습을 내가 그때 엿봤어요. 숨겨진 보석이시네요. 아직은 잘 안 알려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듣보잡 아니에요. 많이 알려진 분이에요. 그런가요? 네. 지금 아이가 얼마 전에 출산했죠? 예, 저희 아이가 8살 큰 딸이 있고요. 8살. 둘째가 아들인데 6살. 네. 그리고 셋째가 총선 1주년. 올해 4월 13일 날 태어났죠. 우리 축하드립니다. 막내가. 네. 제가 여기서 법안 만들고 있는데 셋째 아이를 낳게 되면 교육비 무상 지원. 네. 훌륭합니다. 네. 제가 적극 힘을 보태겠습니다. 저 아이 하나 5살. 네. 오늘도 제가 손잡고 같이 이쪽 갔다 왔어요. 네. 어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청문회를 이제 진행했는데요. 예.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어땠죠? 예. 먼저 후보자가 이전에도 한번 재판관 임명을 받으면서 청문회를 한번 거쳤었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사고를 하시는 분이고 또 그동안 우리 사회 약자를 위해서도 많은 의견 내주시고 그러면서도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가치 공감대와도 네. 많이 충분히 교감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서 뭐 야당에서도 특별히 문제 삼은 부분은 없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제 청문회는 아마 저희끼리 자평하기에 아주 모범적인 청문회였다. 정책 질의 위주로 충분히 후보자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청문회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는 채택이 채택이 됐죠. 됐습니다. 적격 의견에 가깝게 해서 채택이 됐습니다. 또 자유한국당에서도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웬일이야? 네. 아 진짜 완벽했나 보네요. 그러신 것 같은데요. 그분들도 또 뭐 좀 이럴 때도 있어야죠. 이럴 때가 난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임명동의안 표결도 앞두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임명동의안은 큰 걱정 안 해도 되나요? 또 뒤통수 치는 거 아니야 저쪽에? 네. 단 하나의 우려 정도가 이제 홍종학 장관이 임명되면서 야권에서 조금 뭔가 액션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워낙에 이 후보자가 특별한 흠결이 없었고요. 또 이 국회 내에서의 어떤 문제나 다툼으로 인해서 별개의 기관인 이 헌법재판소 구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게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요. 아마 그 본회의 통과하는데도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은 자유한국당이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바닥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겁먹을 게 없다는 거지. 무슨 짓을 해도 겁을 안 먹어.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당연히 표결해서 찬성표를 던져야 되는데 또 이제 우리 홍종학 우리 신임 장관님 이 문제로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또 문제 삼아서 표결해서 또 반대표를 던진다 그러면 정말 그것도 걱정되니까 우리가 그날 예측이 안 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다 출석해서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이제 조금 떨어질 수가 있는 수준으로 조금 올라왔어요. 좀 올라왔어요? 좀 올라왔어요. 그거 부산 맞아요. 얘기 아니에요? 서울은 별로 전체적으로 좀 올라왔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15에서 한 20% 사이 정도가 나오니까요. 한 17% 정도. 한참 10% 정도 초반대의 그때와는 조금 상황이 다를 것 같습니다. 조금 힘이 실리고 있죠 지금. 우리 이은영 소장님 아까 그 인사 말씀하시면서 이제 따님들 수능 시험 얘기했는데 참 많이 걱정을 했잖아요. 혹시 이제 큰 규모의 지진 내지 여진이 올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오늘 이제 큰 탈 없이 수능 시험을 잘 마무리했어요. 어떻게 걱정 많이 하셨죠? 특히 따님까지 이제 그렇죠. 수험생이셨으니까. 오늘 눈이 와가지고 화이트 수능이 돼서 뭔가 조금 마음의 편안함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여진이 좀 있었다고는 하더라고요, 포항에. 오늘이요? 있었대요. 좀 약하게 있었는데 어쨌든 수능은 그냥 다 잘 진행이 됐고 근데 결시생들이 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전체가 9.48% 정도 56,000명 결시생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수능이 미뤄져서 결시생이 생긴 게 아니고 합격자들, 수시 합격자들이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아예 수능을 안 봐서 다행입니다.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좋은 일이네요. 전체적으로 잘 저희가 오늘 국회에서 행안위 전체회의인데 김부겸 장관이 출석을 했어요. 굉장히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다 마음 졸였죠. 그래서 혹시라도 지역에서 또 여진 생겨서 학생들이 불안해할까봐 너무 걱정하셨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그 지난 20일 날 제가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재해대책특위위원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추미애 대표 모시고 내려갔거든요. 가서 현장을 가봤는데 그 현장에 젊은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모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미애 대표는 이제 공식적인 일정하고 또 많은 만남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 군데 갔는데 거기서 이제 초등학교 학생을 둔 어머니가 그때 이제 학교가 휴교를 했나 봐요. 근데 맞벌이 부부니까 직장 나가면 아이들을 맡겨놓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딱 옆을 보니까 그 경북도지사 김관영 경북도지사 계셔서 제가 모시고 왔지. 당은 다르지만. 그래서 이거 혹시 이런 문제 아십니까? 자기는 처음 들어봤대. 그래서 쭉 듣더니 제가 당장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돌봄센터, 아이들 돌봄센터도 그 현장에서 잘 해결했고요. 네. 그 현장 사진 보니까 칸막이를 쳤더라고요. 그 체육관에 그게 그렇죠. 되게 좀 배려하는 마음이 그렇죠. 되게 좀 와닿았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처음 들었는데 이제 심리치료 아이들이 그 충격 때문에 막 불면증과 이제 불안 증세가 강해서 심리치료를 하는데 조금 더 세심한 배려를 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가는 심리치료를 했는데 또 학부모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렇게 되면 또 부담스러워한다고 그룹 심리치료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심리치료를 미술로 할 수도 있대요. 네네 맞아요. 네, 이제 그런 의견도 저희가 듣고 이제 잘 청취해서 지도부에 전달했는데. 우리가 집권당이다 보니까 청취해서 그 지도부에 전달되니까 또 바로 시행되는. 보람이 있으시겠어요. 처음으로 집권당 국회의원을 알았죠. 네. 그게 지금 LH에서 160호를 맞아요. 공급하고 또 추가로 공급하겠다 했잖아요. 네. 그것도 굉장히 좀 와닿았거든요. 그리고 신속하게 안전 점검하겠다. 네. 그다음에 특교로 10억 원 바로 긴급 지원하겠다. 뭐 이런 대책들 내놓고. 근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심리적인 충격들이 굉장히 크신가 봐요. 굉장히 컸죠. 근데 지난 경주 지진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신속하게 문재인 정부는 재난에 굉장히 신속하고 컨트롤 타워가 잘 작용이 된 것 같아요. 네. 그 문자도 빨리 갔고. 맞아요. 서울은 진짜 지진이 난 후 전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문자 받고 지진을 느꼈다는 분들이 많고 특히 이제 우리 수능 일주일 연기한 거. 그거 정말 이게 보통 결단하기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이거 잘못 결단하면 그 폭풍이 얼마나 씁니까? 또 수능 학생들과 그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예민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결단을 했는데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잘했냐 못했냐. 네, 그거 거의 80% 가까이 잘했다고. 알고 계시는구나. 네. 나 이것도 모른다 그러면 모르면 안 되죠. 큰일 날 뻔했어요. 알고 계시구나. 네. 참 잘했어요. 사실 이게 정치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전 고전적인 기준에 따르면 이 신헌 서판 중에서도 판의 영역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번 그 수능을 그 연기하는 결정을 보면서 아주 그 적절한 판단을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문재인 정부 참 잘하죠? 예. 네, 참 잘합니다. 한 가지 좀 우리가 시급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이번에 사실은 저번 경주 지진 때는 진도가 5.8이었고 이번에는 5.4였는데 실질적으로 피해는 더 컸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진앙지로부터의 뭐 거리 그리고 그 집안의 성질 이런 거에 따라서 실질적 피해가 많이 달라지는데요. 이번에 그 액상화 현상이라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특히 피해가 컸다는 얘기들이 많는데요. 그래서 이 액상화 이 지도를 좀 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가 지금 부산시에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이 공공기관에서 어떤 건물을 신축하거나 할 때 이 액상화 이 집안을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그 시에 기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례가 지금 아마 제가 발의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시행하면은 잘했네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빨리 그 지도를 제작을 해야지 신속하게 내진을 보강할 때는 보강을 하고 예산을 또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우선순위를 가릴 수가 있으니까요. 아니 지진 전문가 같아. 근데 그런 게 안전행정부 아닌가요? 그러니까 후반기에는 저 상임위를 행안이죠. 행안부라고 그랬죠. 바꾸셔야 되겠네요. 별로 그렇게 얼굴 표정이 안 좋아지네요. 공지사항 하나 전달하고 본격적인 주제 토크 진행하겠습니다. 12월 3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제13차 신입당원 아카데미가 국회의원 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신경민, 박영선 의원의 강연과 서당캐 공개 토크쇼도 함께 진행됩니다. 토크쇼에는 저와 박경미 의원 그리고 정청래 전 의원과 김홍걸 위원장이 함께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아주 쟁쟁한 인물들이 다 나오시네요. 근데 확실히 하이라이트는 토크쇼네요. 네, 그렇죠. 하이라이트는 우리 서당캐 공개 방송. 우리 제가 근데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자면은 제가 처음에 서당캐를 서당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실에 보좌진들이 제가 자꾸 서당캐라 하니까 서당캐가 아니고 서당캐입니다. 저는 처음에 서당캐라고 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제작진이 캐입니다. 캐. 네. 이슈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구속된 지 11일 만에 구속 적부심을 통해 석방되었습니다. 군 사이버사의 정치공작 혐의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을 석방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과인데요. 우리 김혜영 의원님이 또 변호사시잖아요. 변호사도 참 잘 어울리죠. 가능한 얘기입니까?
예, 이번에 보면은 석방한 근거를 보면은 그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네. 그리고 또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 이 두 가지를 주 이제 이유로 들었는데요. 네. 그 사실 이 법원의 재판이라는 것이 또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양심에 의해서 네. 재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어떤 평가라든지 뭐 비판을 하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네. 그래도 김관진 전 장관이 이 사이버사 정치 댓글 공작의 아주 뭐 핵심적인 인물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또 이 사이버사 군의 이러한 정치 관여가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사실 중차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서 처벌할 사람은 처벌하고 그래야만 다음에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것인데요. 네. 그래서 좀 상당히 아쉬운 좀 결정이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예. 저는 오늘 이제 김관진 전 실장 석방 보도를 보고요. 네. 그 재판부가 조선중앙일보 애독자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최근에 조선일보 사설이나 네. 중앙일보 사설 보면은요, 김관진 장군을 너무 미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에 헌신한 무골로 네. 막 찬양하고 네. 또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인물로 비유도 하고 김정은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미화하고 마치 진짜 진정한 군인 예. 이렇게 참군인. 네 참군인. 네. 근데 김관진 장군 하면 그래도 우리 뭐 국방부 장관, 뭐 안보실장 다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박근혜 정부 때 뭐 수리원 그거 무관하지 않죠. 그렇죠. 네. 또 F-15에서 F-35A로 바꿨던, 그러니까 네네. 보잉사의 F-15를 로키드 마틴사의 F-35A로 바꿨던 그 회의 자료를 보면 그 몇 년 동안 F-15로 밀고 있다가 네네, 김관진 갑자기 장군이, 아니 김관진 시장이 네. 그냥 정무적인 판단하겠다고 자기가 결정해버려요. 로키드 마틴사로.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대통령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미국에 가서 사드 알바키 도입. 예. 근데 사드도 사실 로키드 마틴이라서 많은 언론에서는 지금 로키드 마틴과의 어떤 또 의혹 제기하고 있거든요. 예. 김정은이가 제일 우습게 하는 우리 군은 방역 비리를 일삼는 군인들. 제일 우습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방산비리. 방산비리. 그렇죠. 방산비리. 예.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보면 참 이해가 안 가요. 이번 그리고 뭐 육사에서도 사조직이 있었어요. 독일 유학파, 독사회. 독사파. 네, 독사파. 예. 독사파도 김관진 장군이 주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언론 보도가 되고 있지요. 네. 그래서 이번 결정이 상당히 좀 이해를 못하는 그 언론에서도 또 네. 그런 그래서 얘기가 아마 나오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 군 사이버 사령부 이 정치 댓글 공작 사건 네. 수사에 네. 조금 원래 당초의 계획보다는 좀 차질이 네. 조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번 석방을 결정한 신광열 판사가 우병우 라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법원에 대한 비판의 여론도 높아지고 있대요. 영장실질심사의 판단과 재판부의 판단이 다르게 나온 이유. 이거는 우리 법조인이신 우리 김혜영 의원님. 예. 네. 그 일전에 있었던 것이 영장 실질 심사고요. 네. 이번에 했던 것이 구속 적부심인데요. 네. 이 법원의 재판이라는 것이 뭐 1심, 2심, 3심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듯이 각 재판마다 그 재판부가 이제 독립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니까요. 뭐 다른 결과는 나올 수는 있습니다. 네네. 네. 나올 수는 있는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이제 판시를 했는데요. 사실은 아직까지도 김관진 전 장관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래서 증거 인멸 염려가 저는 좀 있다고 보는데 네. 그거는 이제 네. 우리 뭐 법관이 뭐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하는 것이니까요. 특히 근데 이분이 김관진 장관이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해서 했다고 아주 핵심적인 증언을 했는데 예. 이게 그러면은 이렇게 석방이 되면은 이런 것들이 또 다시 어떤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사실은 이렇게 불구속 네. 상태에서 또 상태가 변할 수 있잖아요. 있게 되면은 네. 아무래도 조금 수사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있지요. 있죠. 예.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예. 많은 의혹이 있잖아요. 네, 이거 뭐 네. 댓글 말고 네. 아까 수리온 문제도 사실 네. 수리온이라는 그 방산 비리가 1조 3천억 원을 들여서 한국 항공우주산업 그러니까 KAI에서 그걸 들여서 개발했는데 이게 결국 부실 덩어리로 네. 맞아요. 시끄러웠어요. 엄청. 예. 판정이 나서 국민들의 공분도 굉장히 샀어요. 예. 그래서 뭐 이 자리를 빌려서 이 서당캐 애청자분들께 한 말씀 드리자면은 이 제가 어제 그 이진성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했던 얘기인데요. 그 사실은 우리 헌법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7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조에서 이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군도 사실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이렇게 중첩적으로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그 역사에서의 아픈 그 반성적 고려에서 사실 한 번 더 그걸 두고 있는 것인데 이 군이 이러한 헌법을 무시하고 정치 관여 행위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범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정원의 뭐 댓글 공작보다도 이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작이 훨씬 더 중차대한 범죄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김관진 전 실장의 석방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사필 규정이다. 그러면서 뭐 명나라 충신, 뭐 원숭환 장군을 막 비유하면서 굉장히 막 환영해 맞이하지 않았죠. 저는 그 김관진 장군 구속됐을 때 제가 SNS에다 글을 올린 게 있어요. 너무 이제 그 중앙과 조선일보에서 막 미화해서 아니 김관진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처럼 미화하는 거예요. 막 무슨 이순신 장군 무슨 모함을 받고 감옥 간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순신 장군은 아부를 떨지 않는 장수로서 유명했지만 김관진 전 장군은 권력자에게만 충성하는 장군이 아니었느냐. 리트윗 많이 눌러주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번 석방이 뭐 방어권 보장이나 뭐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요 담당 법관의 그 판단에 따르면은 그래서 구속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뭐 혐의가 없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니까요. 혹시 이제 재판관이 그렇게 이제 판결했어요. 그래서 석방을 했는데 정말 도주를 했어. 아니면 정말 증거 인멸을 하다 걸렸어. 그러면 그 재판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고저기가 빈 구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법이. 그럼 앞으로 김관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앞으로 하지만은 그동안 나온 증거들을 봤을 때 군형법상 정치 관여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뭐 수사가 되면은 뭐 법에 따라서 합당하게 심판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하여튼 댓글 말고도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좀 가슴 아픈 얘기인데요. 세월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세월호 선체 수습 과정에서 미수습자의 유골을 발견하고 닷새 동안 알리지 않고 은폐한 사실이 확인되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세월호 현장 수습본부의 김현태 부본부장이 은폐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니까요. 이게 도대체 제가 이 김현태 부본부장 이분이 도대체 왜 그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언론 보도를 보면은 뭐 확률이 뭐 희박한데 뭐 추가적인 그런 뭐 심리적 고통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을 본인은 뭐 우려했다 이런 언론 보도를 제가 본 것 같은데요. 그건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인 것 같고요. 그 사실대로 유족들에게 뭐 진상을 밝히는 것이 그 당당 공직자로서의 뭐 너무나 당연한 행위인데 왜 그렇게 잘못된 그런 판단과 행위로 나아갔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박근혜 정부였다면 뭐 당연히 그렇지만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고 장관이 김영춘 장관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적폐청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김현태 부본부장이라는 사람은 세월호 유가족들이에게 이제 진상조사에 그 방해한 인물로 선정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아직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지,
아직도 우리에게는 너무 온정주의가 있는 게 아니냐, 온정이 있는 게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네, 왜 가만히 놔뒀지? 그런 비판도 네. 뭐 일부 가능한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장관은 교체되었지만 정부 부처의 고위 공무원들은 아직 안 바뀌었죠. 네, 아직 안 바뀌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고위 공무원만 안 바뀐 게 아니고 그 밑에 이제 산하의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쪽도 기관장들이 아직 안 바뀐 상태고. 근데 이거를 지금 바꾸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인사의 문제잖아요. 그거를 정치 보복이라고 또 이제 공격을 하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그 천천히 가려는 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그 현 정부가 좀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요 하나의 경우만 보더라도 유족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럼요. 예. 근데 이거를 공무원이 이렇게 처리를 일을 뭉개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세월호 유가족들이 받은 충격이 아주 클 것 같은데요. 정부가 이제 어떻게 대책을 짜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해수부에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영춘 장관, 이낙연 총리가 유가족분들께 또 사과를 했는데요. 일단은 뭐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리고 그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서 뭐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는 것이 뒤따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유가족분들에게 뭐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죄를 구하고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김영춘 장관께서 저는 유가족을 정말 직접 만나서 사과하고 모든 사실을 한치 의혹도 없이 소상히 밝히고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그러면 아까 오후에는 그 김영춘 장관님 사의설이 잠깐 돌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밑에 사람의 문제를 우리나라는 좀 문화가 약간 또 이 상급자가 책임을 지서 물러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문제는 그렇게 처리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담당자를 좀 징계하거나 빨리. 그러니까 책임자는 반드시 책임을 물게 해야죠. 물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독하게. 그래서 사실은 지금 새 정부 들어서도 공직기강회의 얘기가 사실 많이 나오는데요. 이번 기회에 모든 정부 부처 이 공직자들이 공직기강 점검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좀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다시 할 수 있게. 아이고 정말 좀 무거운 소식이었고요. 이제 내일 24일 본회의에서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표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재 어떤 상황이죠, 김영희 의원님? 아마 내일 상당히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이요. 아마 내일 아침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제 의원총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 법안에 관련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되는 부분들이 이 특조위 위원의 구성을 어떤 비율로 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이 특히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또 지금 이 여당과 야당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 지금 수정안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요번에 바로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게 통과가 돼야지 아까 그런 공무원들의 그 뭉개는 그런 것들이 좀 바로 잡힐 수 있지 않나요? 저희가 우선 진상을 규명하고 이러한 사회적인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자는 것이니까요. 아마 야당에서도 협조를 해주시겠죠. 대의를 감안한다면은 그 야당에서도 반대만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 표결에 반대하는 사람이 바로 적폐죠. 그렇죠. 아마 내일 그 표결 결과에 하여튼 반대하는 사람은 적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십시오. 봐야 되겠는데요. 누가 반대하는지. 김혜영 의원님이 이제 그 국정감사를 상임위가 제가 정무위원회입니다. 정무위원회. 정무위원회 그러면 일반 청취자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국회에 이제 겸임 상임위를 포함해서 18개 상임위가 있는데요. 가장 이름만 들었을 때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다. 아마 하는 곳이 아마 정무위원회 겁니다. 이게 네. 정치하는 데 예. 이제 그 이름만 들으면 네. 그랬는데요. 정무수석이 이제 보고 하듯이요. 네. 근데 정무위원회 이제 소관 기관을 보면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그렇지요. 교수님 여기 게스트로 나오셨었죠. 나오셨었구나. 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금지법 한참 논의가 되는, 그리고 국가보훈처,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후반기 저랑 바꿀래? 괜찮네. 소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금융위, 공정위,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을 소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우리나라의 모든 현안을 사실 다 다룹니다. 그러면 우리 이낙연 총리 그렇지요. 그래서 출석해서 출석은 관행상 이낙연 총리가 직접 출석은 안 하시고 국무총리 비서실장, 배재정실장이 출석을 하시죠. 네. 올해 국감에서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그래요. 네, 직접 보지 못했는데 국내 휴대폰 단말기 가격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잘하셨어요, 이거. 네. 이번에 그 삼성전자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그 사실 이게 보통은 우리가 휴대폰을 이렇게 구매를 할 때 그 보조금? 통신사와 연계가 되어서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 제조사에서 바로 구입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이제 무약정폰이라고 합니다. 무약정폰. 보통 우리가 휴대폰 구매해서 약정을 하면서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약정 없이 단말기만 구입을 하는 것이죠. 이 무약정폰 가격이 한 15만 원 이상이 비쌉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담화복이 있는 것인데요. 이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간에. 그래서 지금 공정위에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갤럭시 노트 8 64기가를 기준으로 보면요. 이게 제조사 쪽인 삼성 프라자 여기서 이 무약정폰을 120만 4천 원에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통신사에서 구매를 하면은 109만 원 정도의 구매를 해서 벌써 여기서 한 10만 원이 차이가 나고요. 또 통신사 통해서 보통 대리점이나 사게 되면은 보조금 받지 않습니까? 또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한 20만 원 가까운 금액이 이 무약정폰이 더 비쌉니다. 근데 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외국은 가격이 비슷하든지 아니면은 오히려 무약정폰이 조금 싼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미국보다 한국에서 좀 더 비싸게 팔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 갤럭시 S8 64G 모델 보면요. 한국에서 102만 8천 원에 판매가 되었는데 미국은 724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83만 원. 이렇게 좀 여기서도 또 차이가 좀 발생을 현대자동차, 합니다. 기아자동차도 미국 가면 더 싸다는 거 아니야. 왜 그래?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국산이. 그래서 삼성전자가 사실 우리나라 경제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저희가 또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전 국민의 생활 필수품과 관련한 부분에서 우리 소비자들께서 뭔가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으시도록 또 이런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뭐 하여튼 제가 철저하게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물면 안 놓는. 아니 이게 네가 튼튼하게 생겼잖아. 네가. 이거를 핸드폰 바꾸러 가면 판매하시는 분이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고.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사인하라는 거 다 사인하는 걸로 소비자들은 그냥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삼성 부사장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문제 제기했더니. 그래서 삼성 증인으로 나온 부사장 본인은 담화복에 대해서 부인을 했고요. 하지만 그 증인 신문 과정에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그러한 의혹이 있다. 공정위에서 조사를 하겠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개선되겠네요. 김상조 투명하게. 위원장님도 물면 안 놓으시는 것 같아. 굉장히 비슷해요, 인상도. 이가 좋으시지요. 참고로 제가 아직 중체가 한 번도 없습니다. 물리면 끝장나는 거지. 근데 저는 갑작스럽게 그 생각이 나요. 통신사 서비스 중에 소리샘인가요? 소리샘이요? 전화하다가 삐 소리가 나면 요금 청구된다. 녹음하라는 그런 메시지 나오잖아요. 지금도 그게 사서함. 사서함. 나 그거 없앴으면 좋겠어. 그 소리가 나면 괜히 막 급해지고 그러다가 막 삐 소리 나면
뭐 사기당한 것 같고. 뭔지 아시죠? 네네, 뭔지 알아요. 네. 전화 안 받으면 이제 넘어가면서. 그럼 돈이 더 나가는 것 같아서. 소리가 나는데 요금이 청구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막 급해졌다. 난 타사고 날 뻔했어, 그거 하다가. 네,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잘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이쪽은 정말 좀 투명하게 좀 소비자들이 알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성면 피해 구제법 개정안을 발의하셔서 본회의를 통과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기존 법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개정안을 만드셨나요? 예, 특히 제가 있는 이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1980년대까지 이 방직 공장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방직 공장. 그래서 근데 이 성면 관련 질환들이 이게 잠복기가 있어서요. 한 20-30년 정도의 잠복기가 있습니다. 20-30년이요? 예, 그래서 그 최근에 부산에서 30대 후반의 가장이 이 성면암의 일종인 성명 중피종 이러한 병으로 이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대대적으로 이러한 성면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발견해서 이분들 적절하게 조기 치료를 하고 또 지원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잠재적 피해자를 발견을 하는 게 우선인데 그렇죠.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상 사실은 뭐 환경부에서나 또 뭐 지자체에서 개인정보를 알 수가 없으니까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으로 관계 기관에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영향조사라는 전수조사를 거쳐서 이 잠재적 피해자를 발견해서 빨리 피해를 구제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이 잠복기가 오래 한 20-30년 걸립니다. 그래요? 또 성면이 그 학교 그렇죠. 학교에도 성면이 많이 그렇죠. 빨려 있어서 그거 정말 잘하셨네요. 우리가 또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진짜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이제 그 포항 지진 문제를 좀 한번 이야기해 보겠는데요. 포항 지진 때문에 다시 그 원전이 안전한가? 또 많은 또 부산도 그런 시민들의 목소리가 크죠. 부산은 뭐 특히 직접적인 그러니까요. 그 신고리 5,6호기는 이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건설이 재개되어서 향후 이제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 그 우리 공론화를 통해서 지금 계속 그 과정인데요. 어떻습니까? 그 부산 시민들이 이번 포항 지진 이후에 원전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은데요. 계기가 됐지요. 그래서 사실 뭐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서 도출된 공론화의 그 공고한 결정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존중을 하고요. 다만 이번 포항 지진에서 봤듯이 우리나라가 지금 지진에서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것이 확실히 드러났지 않습니까? 특히 그 양산 단층대에 지금 우리나라 원전의 뭐 상당히 많은 수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전 안전성을 강화하는 게 시급한 일일 것 같고요. 사실 이번에 그 포항 지진을 보면요. 그 진앙지에서 가장 가까운 계측을 보면은 이 최대 지반 가속도라 해서 0.58G 그 진도 규모로 치면 한 7.5 됩니다. 이 정도까지 지금 계측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원전들이 진도 6.5를 기준으로 이게 0.2G라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이 기준으로 하면 0.2G를 기준으로 설계가 됐다가 최근 이제 내진 성능 보강을 하면서 0.3G 이게 한 7.0 됩니다. 진도로 하면 이 기준으로 지금 성능 보강 중에 있습니다. 근데 성능 보강을 한다 하더라도 이번에 7.5가 최대치가 관측이 됐으니까요. 사실 더 확실하게 지금 뭐 안전하다고 절대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그 행안위 정치위에서 이제 김부겸 장관한테 문제 제기했는데 그 포항에 그 이명박 정부 때부터 그 녹색 성장의 일환으로 시작한 지열 발전소라고 있어요. 지열 발전소. 지열 발전소요. 근데 그 지열 발전소를 지금 시추하잖아요. 그 지열 발전소가 있는 지역은 여진이 생긴다는. 그게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에 실제로 스위스 바젤에서 지하 5km 안반에 높은 압력의 물을 막 주입했는데 30여 차례 지진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JTBC에서도 보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포항 지금 지열 발전소 네. 그쪽에 여진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번에 이제 규모 5.6의 지진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수는 있으나 네. 여진에는 거의 확실시된다. 여진에는 네. 있다. 그래서 김부겸 장관도 그거 아까 굉장히 심각하게 좀 얘기 들으시고 아주 조사를 한번 해보시겠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포항의 시민들은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죠. 네. 지열 발전소에 대한 이제 여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되니까. 네. 신경 써야 될 게 되게 많네요. 네. 이제 좀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예. 네. 어렵게 부산에서 오신 우리 김혜영 의원님 오셨으니까 부산의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부산시당의 지방선거 기획단 단장님을 맡고 계시죠? 아, 그러신가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직접 출마는 안 하시는 거고. 예, 저는 출마 계획이 없습니다. 당선을 꼭 시켜야 되겠네요. 네. 아니 근데 모르죠. 우리 부산 시민이 김혜영 그러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송에서 안 나온다는 얘기 하시면 안 되는데. 네. 취소? 취소? 저는 단장으로서 네. 하여튼 내년 지방선거를 반드시 승리를 이끌도록 네. 하겠습니다. 근데 민선시장을 선출한 이래 단 한 번도 부산에서는 민주진영의 후보가 네. 당선된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사실 우리 민주당 우리 당원분들이나 지지자분들도 정확하게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네. 이제 그동안 이번에 이제 민선 1995년 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면서 그 이후로 우리 민주당에서 시장은 물론이고 구청장 그리고 지역구 선출 시의원까지 27년간이죠. 당선된 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말요? 지역구 시의원까지 포함해서 당선된 예가 없어요. 아직. 한 명도요? 한 명도 없어요. 현재 지금 시의원 비례대표로 시의원이 한 분 계세요. 구청장 0명. 현재도.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우리 당으로서는 열세 지역은 많습니다. 아직까지도요? 아직 열세 지역이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이번 20대 총선에서 이번에 5명이 배출되었는데요. 아직 뭐 구청장이나 지역구 선출 시의원이 27년간 0명인 제로인 상태니까요. 예, 기존의 이 보수적인 성향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라는 게 그렇잖아요. 현직이 잘하고 있으면 재선시켜주는 거고 못하면 낙선시키는 거고. 이게 이제 거의 시험이죠, 시험.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산시장, 서병수 시장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행안위 위원으로서 부산 국정감사 갔다가 LCT 문제 아주 세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SBS에서도 제가 이제 뭐 기사로 따지면 특종, 단독 보도 했는데 그 LCT 문제를 전직 국회의원이 지금 구속됐죠? 그렇죠. 배덕강 현 의원이시고 전 구청장도 구속돼 계신데 저는 조금 의외였던 것이 이제 LCT 문제가 워낙 권력형 비리다 보니까 막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 서병수 시장이 이럴 줄 알았죠. 나의 전의 이야기인데 그런 데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내가 취임하고 나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예전 것까지 다 방어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좀 의혹을 자꾸 이제 또 제기했는데 이제 그 중에 핵심이 뭐였냐면요. LCT 이 빌딩이 100층이 없잖아요. 그리고 거대한 건물이 들어오면 이제 주변 도로에 차도 정체 현상이 많아지고 이제 유동 인구도 많아지잖아요. 그럼 도로를 확장해야 돼. 근데 도로 확장이 300m, 600m, 900m 계획이 돼 있는데 LCT 주변 도로 300m 확장 문제는 원래 LCT가 부담하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해운대구청과 부산광역시가 300억을 부담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해명을 못하시죠. 못하지요. 그 부분은 저도 상당히 이제 의문스러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딱 문건을 딱 꺼냈지. 우리가 이거 딱 들잖아. 아무것도 없어서 듣는 척 하잖아요. 서병수 시장이 조금 당황해 하셔서 또 그 다음에 제가 리스트를 확보한 게 그 LCT가 이제 검찰 조사를 좀 했는데 그때 그 부산 공직자분들이 LCT로부터 그 선물 약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정기적으로 받은 리스트를 검찰에서는 기소하기는 좀 액수가 적으니까 그 인사할 때 참고하라고 이제 리스트를 줬어요. 근데 그 리스트에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징계를 안 받은 거야. 이상하네요. 그것도 제가 리스트 딱 꺼냈죠. 아십니까, 시장님? 네? 그리고 뭐 정말 전 처음 들어본 얘기인데 LCT
LCT가 이제 분양이 안 될 수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LCT의 그 외국 자본이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그 투자한 사람한테는 영주권을 발급하는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그걸 허가했는데 그때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네, 황교안 총리가 당시 법무부 장관이죠. 네. 근데 황교안 그 법무부 장관이 예전에 부산지검장을 하셨죠? 그랬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LCT 문제를 지금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부로 삼고철어로 우리 김영호 의원님을 부산시당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이번 선거에 제가 LCT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특별수사본부 본부장 수사반장으로 좀 해주세요. 수사반장.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언론에서 네. 이 행안위에서 부산시 그 국정감사하는 그 소식을 언론에서 보고요. 네. 제가 또 지방선거 기획단장으로서 저 화면을 어떻게 좀 속기록을 구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하여튼 LCT 문제는 자꾸 이제 언론에서 이것을 그 토착형 비리라고 네. 자꾸 단정 짓는데 이거는 권력형 비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의 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 철저하게 좀 진상을 규명하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뭐 철저하게 네. 밝혀야지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서병수 시장을 뭐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고 네.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네. 좋은 시장을 한번 우리 부산 시민이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예. 잘하면 재선시켜주는 거고 못하면 교체하는 것이 선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윤영 소장님. 네. 여론조사 자료가 좀 있나요? 예, 부산 후보군에 대해서? 네, 부산은 저희가 네. 지난 그 10월 27일에서 28일 이틀간 조사를 했었어요. 근데 네.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서병수 시장의 제 지지율이 굉장히 불안하고 현재 그 직무 긍정 평가가 38.6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많이 나와요? 38.6%. 생각보다 너무 많이 이거보다 나오시는데? 더 낮아야 되는데. 많이 나오시네. 네. 그래서 지금 홍준표 대표도 네. 부산이 걱정이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구청장이나 이게 의원, 시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도 지금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꼭 부산에서 시장을 만들자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형성돼 있어서 네. 그 외모 패권이라고 하는 거 조국 지금 민정수석 차출설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근데 네. 그건 이제 본인께서 나가지 않겠다는 선을 긋고 나서 지금 현재 이제 이호철 전 국정상황실장님이 또 출마설이 이슈가 돼가지고 관심이 많이 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지금 저희 조사 결과로 보면은 네. 그 오고던 전 노무현 정부 행정수사부 장관께서 가상 대결 붙이거나 뭐 적합도 이런 거 보면 지금 가장 높게 나와서 오고던 그 전 후보는 네. 그 지난번에도 저희 당은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아니셨죠? 무소속 아니셨나? 현재는 당적이 없으신 상태죠. 네, 그 무소속. 예, 네. 현재는. 근데 많이 이쪽을 좀 도와서 했었죠. 네. 우리 대선 때 네. 우리 같이 뭐 우리 선대위 상임위원장으로서 네. 열심히 우리 그건 알고 민주당과 있습니다. 함께 그러니까 하시고요. 지금 이제 현재 당적은 아니신데 현재는 당적은 아니시고. 네. 현재는 이분이 지금 제일 높게 몇 퍼센트라고요? 그 여야 후보 다 섞어가지고 볼 때는 22.1%로 제일 높게 나오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내에서의 후보 적합도 보더라도 27.9%로 지금 가장 높게 나오세요. 근데 현재 지금 부산 이제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은 부산 쪽에서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이 현역 의원님들이 좀 많이 거론이 되고 계셔서 요거는 현재 지금 지지율은 좀 낮지만은 내년 이제 구정 지나고 좀 선거가 본격화되면은 어떻게 될지는 또 알 수가 없죠. 그 여론조사는 어느 기관에서 했죠? 저희 그 KSY에서 했고요. 그럼 완전 믿을 수 있네. 네? 완전 믿을 수 있는 기관 아니에요, 거기? 1,076명 조사했고 전화 면접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 표본 오차를 갖고 그럼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 현역 의원님들 거론되는 분들은 누구세요? 현역 지금 거론되시는 분들이 박재호 의원님하고 최인호 의원님, 또 전재수 의원님, 그리고 정경진 전 부산 행정부시장님, 그리고 또 최근에는 그 전에는 김영춘 장관님도 거론이 됐었어요. 아니 김영춘 장관님도 거론이 됐었어요. 이래 하면 안 됩니다.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로. 아직까지도 거론이 되고 계시나요? 있습니다. 본인이 워낙 강력하게 아니 최근에 또 조금 상황이 달라지고 있나요? 조금 달라질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부산 시민들이 원하면은 또 나오실 수도 있죠. 지금 가상 대결로 그 김영춘 장관님 붙이면은 꽤 높게 나오세요. 아, 그래요? 네, 33.5%. 그럼 붙여보세요. 근데 지금 본인이 약간 뜻을 또 접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다시 또 상황이 바뀌고 있나 보네요.
그 본인의 의사는 아닌데 이제 또 뭐 부산 시민들의 그럼요. 바람이 크니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부산 시민이 김혜영 의원님을 요청하면 나올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지. 네. 그래서 지금 다른 당도 잠깐 살펴보면은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민식 의원님이 좀 거론이 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서병수 현재 시장 뭐 당연히 거론. 누가 더 높아요? 박민식 전 의원과 당연히 서병수. 아직은 서병수 시장이 높고 그다음 안대희 전 대법관도 얘기가 나오고. 안대희 대법관? 네네네. 마포에서 떨어졌던 그분? 네네. 그것도 그분이 왜 또 부산을 가요? 네. 좀 거론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역구 자꾸 옮기면 안 돼. 네네네. 네, 안대희 대법관이 굉장히 좀 강직하다고 소문났는데 그냥 계시는 게 낫지. 또 이러면 또 노웅래 선배가 또 그냥 제가 볼 때는 안대희 대법관은 네. 법조인으로서 명예를 지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정치하는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아요. 훌륭한 성품은 맞으신데. 네. 그리고 이제 그 국민의당에서는 여전히 안철수 대표하고 그다음에 이혜성 그 전 홍보수석 요분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는 지금 잘 모르겠다가 절반 정도 가까이 되고 있어서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쭉 이렇게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다 동의하세요? 네. 예. 싸움 붙여야지. 일단 우리 민주당에는 지금 시장 후보군은 사실은 뭐 한국당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후보군이 우세합니다. 먼저 네. 뭐 김영춘 장관, 네. 김영춘 장관 그리고 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인호 의원, 네. 또 박재호 의원, 완전 부산 사나이들만 네. 그리고 또 한참 최근에 많은 또 기대를 받고 있는 이호철 수석, 또 정경진 전 직전 행정부시장, 뭐 이런 분들이 뭐 시장 후보로서 뭐 충분하고도 넘치죠. 그 하실 역량들이. 네. 거기서 누구를 짓지? 말할 수 없다? 저는 뭐 공정하고도 중립적으로. 예. 근데 가장 그 이슈가 되는 게 이호철 전 수석이 출마할 거냐, 그분 성격이나 이런 거 보면 본인이 아직 정확한 입장을 표명을 하지 않으시는데요. 그 또 지지자들이 우리가 레이더 딱 걸리는데 말은 안 해도 우리가 행보를 보면 일단은 이제 장례식장 같은데 뭐 경조기 같은 거가 조기가 간다. 조기가 간다 그러면 우리는 저 뭐 생각 있구나. 근데 이렇게 뭐 감지가 안 돼요? 제 느낌에는 알아도 말할 수 없다. 아니 그런 역할 있잖아요. 축구로 치면은 이 리베로? 게임 메이커 이런 거 있잖아요. 평소에는 이제 패스에 주력하다가 정이 이제 뭐 지금 슈터가 마땅치가 않다. 그러면은 본인이 이제 직접 이제 슈터로 나서는 그런 역할을 혹시 생각하시는 이건 그냥 막연한 제 추측입니다. 예. 하여튼 뭐 그냥 우리가 제 추측이고요. 행복한 상황이네요. 예, 그러니까 부모들이 너무 좋으신 분들도 있고. 김영춘, 이호철, 최인호, 박재호, 또 정경진 어느 분 뭐 한 분. 김혜영도 넣어. 빠질 분이 없으니까요. 예. 저희들은 뭐 누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승산이 있다. 저희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그 부산에서 대통령 지지율도 70%가 넘고 당 지지율도 47%인가 좀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 지지율은 특히 우리 민주당 지지율은 또 체감 지지율은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보수성은 조금 그러니까 뭐 사실 전국적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은 70%가 넘지만 당 지지율은 한 50%.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 지지율보다 지금 훨씬 높은 상황이죠. 그리고 또 이 지방선거는 특성이 좀 투표율이 좀 낮지 않습니까? 낮고 그리고 당하고 상관없이 또 인물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광역지자체 선거를 제외하고는 아무래도 조직력 선거가 또 좀 많이 좌우를 하니까요. 그런 면에서도 뭐 저희가 방심할 수는 없지요. 경선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부산. 그 제3자는 그렇게 재밌다고 하는데요. 실제 당사자들은 피말리죠. 피말리죠. 네. 벌써 시간이 1시간이 다 채워지고 있는데요. 처음 나오셨는데 분위기가 어땠나요? 예, 분위기 너무 편안하게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 전문으로 이제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산 팟캐스트 꼭 한번 해주세요. 만들어주세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김혜영 의원님 그 내년 부산 지방선거 이제 마지막 한 말씀 목표 한번 멋지게 얘기해 주세요. 이 사실은 내년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가 뭐 부산이 아닐까 그렇게 서울도 서울이다. 서울이면 어디 큰일 납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뭐 한 27년간 사실 일당 독점 체제를 지금 유지를 해왔는데요. 부산에서 이제 내년 6월
13일을 기점으로 부산이 그 3당 합당 이전의 우리 민주 세력의 그러한 정신이 확실히 살아있던 네. 그러한 우리 부산으로 네. 다시 되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산 살아있네. 네? 부산 살아있네. 예. 정말 저희가 서울에 있지만 하여튼 우리 부산 우리 모든 후보들에게 응원의 박수 보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부 끝까지 청취해 주신 청취자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